안녕하세요. 신영기입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 4주까지 이제 정책 분석의 절차와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5주차에는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트로 영상이 저번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졌을 겁니다. 약간 제가 보니까 입이랑 말이 잘 안 맞는데 원래 이 강의 이 동영상을 도와주는 우리 행정학과의 유주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워낙 그 다른 과목에서 과제를 많이 주신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학부 강의를 3개씩 하는데 제가 이제 그 3개를 녹화해서 던져주면은 이제 녹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제도 많고 녹화 편집 시간도 많으니까 도저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이 온라인 강의가 원래 이번 주 4주까지로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학교 방침에 의해서 7주까지 5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유주원 씨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직접 이 곰 카메라를 갖고 이제 이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웹카메라를 구해가지고 조금 입이랑 목소리 싱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먼저 공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중간고사는 7주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일날 시험지를 올리면은 7주 때는 강의를 듣지 않고 제 과목이 그랬듯이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여러분이 과제란에 과제를 내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낼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다음 주가 이제 4월 15일인데 4월 15일에는 여러분들이 꼭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중장년층과 비교했을 때 젊은 사람이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의 차이는 사실은 어떤 투표의 차이가 나면은 어떤 정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중장년 세대 위주로 굴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우리 사회에 일정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을 행사하는 방식이 사실 투표거든요. 여러 방식 중에서 투표도 대표적인 자신의 지분을 찾는 권리를 찾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월 15일 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도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이제 입이랑 싱크가 계속 안 맞는데 5주차 정책분석 평가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수업은 5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제가 7주차에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에는 수업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는 제가 4월 23일까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항상 GP시험은 없었고 항상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주 강의까지를 듣고 그 내용 중에서 중간고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주 동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5월 3일 자정까지 역시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마감을 어기면은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간고사를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의 절차와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바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원래 이제 이론도 이론이지만은 실제로 그 이론 혹은 그 방법을 갖고 실제 현실의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다 보니까,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로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있고 총선까지 겹치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이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분석에서 오늘 강의할 거는 정책 평가에 관한 거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바탕으로 정책 평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한국도 그런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문제 구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책 문제 구조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 성격이 뭔가, 이걸 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 문제 구조화는, 즉 정부 정책의 아젠다로 이렇게 대두된 이 정책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긴급 자금 혹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책 문제 구조화는 비교적 워낙 그 코로나19 사태라는 외부적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책 문제 구조화는 쉽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을 형성하는 거죠. 정책을 형성한다는 거는 아까 정부 차원에서 인식된 혹은 정책 아젠다로 인식된 그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인데, 첫 번째 정책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순히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내수진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부가 이 경기부양책으로 지난 3월 17일 날 추경으로 11조 7천억 원을 통과시켰고, 또 24일 날 비상금융조치로 한 100조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다 합쳐서 GDP의 5.8% 정도의 어떤 긴급 경제 지원책을 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금융 부분 혹은 어떤 산업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데에 대해서 국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은 그런 경제 위기라는 측면을 갖지만 그런 측면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어떤 목표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처박혀 있거나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돈을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와서 밥 먹고 저녁 술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빈곤 가정 혹은 위기에 처한 가정에다가 생계비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돈을 나눠줘서, 직접 현금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써서 소비하도록 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내수 진작 목표로 이제 현금을 준다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준다는 정책 대안이 떠오른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금융비상 조치라든지 추경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정부안, 그러니까 이른바 기재부안은 뭐였냐면은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주되 하위소득 50%까지 준다는 거였습니다. 50%. 근데 이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하위소득 50%는 너무 적다. 국민 절반, 우리가 1,300만 정도 가구 되거든요. 한 750만 가구를 준다니까 그건 안 되고 한 70%까지 주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4인, 그러니까 하위 70%까지 4인 가구당 이제 100만 원을 주는 안이 됐죠. 근데 갑자기 지금 총선 전국이 되면서 미래한국당에서 김종인이라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이제 통합선대위원장이 되면서 그거보다 그냥 1인당 50만 원을 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 원이 되니까 훨씬 더 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또 이해찬 대표도 잘됐다 싶어가지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 정부의 당초 안은 뭐였냐면은 하위 50%에게만 주면은 예산이 한 9조 원 정도 준다고 추계됐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은 이 1인당 50만 원이었으니까 그게 예산이 25조 정도 되죠.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전 가구에다가 가구당 100만 원을 주면서 그 예산이 13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책 분석의 관점에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정책 대안들이 서로 경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부 아니었던 하위 50%에다가 가구당 100만 원 주는 안과 여당 아니었던 민주당 아니었던 하위 70%에다가 가구당 100만 원 주는 안과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아니었던 1인당 50만 원 주는 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전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안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안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정말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가구당 혹은 개인에게 지급했을 때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이때 효과는 내수진작의 효과입니다. 가령 들어서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즉각 나가서 돈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뭐 물건을 사든지 혹은 어디 가서 뭐 쓰든지 물쓰듯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향후에 닥칠 더 큰 경제 위기를 걱정을 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자신 집에다 저축한다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과연 사람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돈을 씀으로써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또 중요한 어떤 정책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소득 하위 70%와 전가구 이런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 소득 하위 70%, 즉 상위 30%를 날리고 하위 70%를 주는 건데 70%를 선별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사람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봐야 되는데 소득은 적지만은 소득이 적어서 70%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소득을 하려면 대개는 작년도 혹은 재작년도에 소득 기준표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소득이 많았지만 올해 갑자기 매출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사람들은 실제 어려운데 작년에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위 70%를 이렇게 갈라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위 70%를 가르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더 많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득 하위 70%라고 만약 했을 때 70%를 하위 70%인 사람과 70.1%인 사람은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누구는 70%인 사람은 받고 70.1%인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현 가능성 문제도 중요한 어떤 선택 기준이 되는 거죠. 즉,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니까 긴급하게 정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GDP의 5.8% 정도를 추경과 이제 비상금융조치를 준비했는데 이게 당장 급해서 당장 줘야 되는데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당장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중요한 정책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잠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이 건전한 나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가 부채 비율을 GDP의 40%로 거의 이제 유지하는 국가거든요. 유지하는 국가인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재정 소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듯이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거에서 갑자기 뭐 1인당 100만 원 주는 거로 바뀌고 다시
하위 70%였다가 전각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이제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생각하면서 돈을 막 물쓰지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주는 이런 공약도 제안을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표가 가장 중요하니까 표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은 사실 신경 쓰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도 좋으면서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건가. 이런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갖고 정책단, 여기 오른쪽 표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안도 있고 미래통합당 안도 있고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다 안이 있는데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거죠. 탐색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각각의 안들이 어떤 효과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재정 안정성 기준에서 어떤 것이 가장 탁월한 대안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나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대안들을 가치평가, 즉 각 대안들의 어떤 효과와 비용을 값어치 숫자로 바꿔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각 대안들을 정책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부는 이제 서로 이제 각 당이 각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제 뭐랄까 조율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총선이 끝나고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래통합당 안은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안은 이제 전 가구 1인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 원이니까 사실상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되는 거죠. 이것 중에서 이제 서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그 안을 받아서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결정과 집행은 총선 이후 이제 4월 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짐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정책평가 아닙니까? 정책평가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분석, 지금까지 했던 정책 분석은 가설 설정인 거죠. 왜냐면은 여러 대안을 놓고 어떤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 선택된 대안은 우리가 당초에 직면했던 정책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선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책 분석은 정책 문제에 대한 대안의 그 대안이 이 문제를 정책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가설 설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대안을 쓰면은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안과 정책 문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분석은 가설 설정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설인 거죠. 가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더니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가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정책 평가는 뭐냐? 가설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택된 대안을 우리 사회를 따르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이거를 집행했더니 정말 정책 목표, 이때 정책 목표가 뭐였죠? 내수 진작이었죠. 즉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즉 1인당 50만 원이든 가구당 100만 원이든 어쨌든 받아서 사람들이 그 돈을 저축하지 않고 정말 소비로 쓴다면은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말 원래 당초 목표로 했던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는지를 어떤 객관된 수치로 실증적 데이터로 가설을 검증하는 것,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정책 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분석이 가설을 설정하는 거였다면 정책 평가는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즉 정책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과이론에 있는 거죠. 이 정책 수단을 썼더니, 여기서 정책 수단은 재난지원금이었죠. 재난지원금을 썼더니 이 정책의 목표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간에는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정책 분석, 지금까지 배웠던 정책 분석은 가설 설정, 그리고 앞으로 볼 정책 평가는 가설을 검증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갖고 정책 분석을 보면은, 아까 정책 분석을 해봤는데 가설 설정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즉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거는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 직접적 효과도 있지만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여러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보편 지원 방식,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결정 난 거죠. 그러니까 전 가구한테 주는 걸로, 혹은 1인당 개인에게 다 주는 걸로 됐는데, 이런 식으로 보편 지원 방식이 선별하는 지원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때 디시전 메이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국회가 하면은 그것을 이제 정부가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집행한 다음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지나면은 정말 가설 검증을 해보는 거죠. 즉 당초 설정했던 가설, 즉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보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를 실적으로 검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분석이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책 평가는, 즉 policy evaluation은 그렇게 집행한 어떤 대안이, 정책 결정이 정말 목표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러니까 분석해보는 것. 이게 이제 정책 분석,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건 약간 여담인데, 실제 우리가 이번에, 재정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심정적인 마전으로 삼았던 국가부채 40%는 아마 넘어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번에 한 100조 가까이 이제 이 경기진착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 GDP의 5.8%입니다. 5.8%인데, 근데, 유럽, 여기서 이제 프랑스나 이제 영국 이런 데 보면은 긴급재난 지원 혹은 뭐 고용유지 이런 어떤 종합경제대책으로 GDP의 한 10%나 30%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해서 재정균형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독일도 이번 경우에 GDP의 한 30%, 그게 한 1,500조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 경기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가치긴 한데, 긴급한 시기에는 긴급한 대책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경제를 살리고 나중에 경기가 살아났을 때 뭐 경기 활성화로서 다시 뭐 세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효과로 다시 우리가 그 지금의 어떤 부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 원칙에 얽매이다 보면은 사실은 경기를 살려야 될 때 실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재정 안전성이라는 가치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가치관에 충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구에 비해서 사실은 서구의 어떤 국가부채 규모는 사실은 100%가 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한 40% 정도 유지하니까 비교적 건전한 상황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점점 위험해지겠죠. 하지만 그런 걸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전한데도 서구가, 특히 독일 같은 나라도 GDP의 한 30% 정도를 긴급 경제 지원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5.8%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집행 속도도 늦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비상한 상태에 조금 비상한 마음으로 조금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각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처럼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서로 토론해야 되는 문제죠. 토론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저만 얘기하고 저만 마이크가 있고 여러분은 마이크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 얘기만 듣게 될 텐데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자신과 생각이 같다면은 저희 주장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혹은 자신의 생각과 저희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은 자신의 생각이 어떤 면에 다르고 자신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다시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보는 혹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정책 평가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와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가 있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뒤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와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위의 그림을 보면은 투입, 산출, 결과, 중간 영역, 초정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입니다. 정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투입하는 거죠. 정책 수단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산출이 나오죠. 이것을 아웃풋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웃풋인데 아웃풋은 또 그것이 그 아웃풋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죠. 결과물을 내는 거는 아웃컴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웃풋과 아웃컴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처럼 등록금을 내서 4년 동안 등록금을 투자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은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대학을 가는 이유는 그 학점을 따려고 오는 건 아니죠. 그죠? 학점을 따려오는 건 아니죠. 그 학점 혹은 대학 졸업장을 바탕으로 다른 목표, 즉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혹은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혹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의 결과로 대학을 졸업한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다면은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이 아웃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높은 성적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 이것은 아웃풋이죠. 4년 동안 등록금을 투자한 대가로 얻게 되는 아웃풋이죠. 근데 우리가 아웃풋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목표는 취업이라든지 더 높은 어떤 삶 혹은 더 높은 어떤 가치 있는 삶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웃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먼저 이 개념 아웃풋과 아웃컴 그러니까 산출과 효과 혹은 결과 이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이때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감사는 우리나라 감사원이 하는 거죠.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계감사와 법률감사가 있는데 직무감사 우리나라 감사원은 두 가지를 합니다.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라는데 이건 직무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회계감사는 뭐냐면은 정부가 예산을 썼는데 법에 의해 규정한 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이제 우리 감사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감사랑 회계감사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이 정해진 규정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게 감사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감사원이 수행하는 거죠.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원래 당초 목표한 대로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집행 과정이 그러니까 예산은 제대로 목표한 대로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 다음에 그 투입된 만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대로 인력 배치라든지 예산 배치라든지 이렇게 잘 됐는지, 이 집행 과정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입니다. 감사도 사실 그런 요소가 있죠. 근데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의 위배 여부입니다. 법률을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데, 모니터링은 법률보다는 이 투입과 산출 사이에서의 이 과정이 집행 과정일 텐데, 이 집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혹은 정해진 규칙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면 정책 평가는 뭐냐? 이밸류에이션은 뭐냐? 이밸류에이션은 산출과 결과, 투입한 어떤 정책 수단을 투입한 결과로서, 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그 결과로서 산출과 결과가 원하는 목표대로 나왔는지, 즉 우리가 그걸 효과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효과, 즉 투입의 결과로 그 산출과 결과가 우리가 목표했던 효과를 달성했는지, 이게 바로 정책 평가라는 개념입니다. 각각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감사와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의 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는 적법성을 따지는 겁니다. 모니터링은 집행 과정의 적절성,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정책 평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성을 따지는 겁니다. 효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효과가 났다면은 충분히 예산을 충분히 아끼는 방향으로, 즉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책에서는 다양한 계층들, 같은 정책을 쓰더라도 특별히 이득을 보거나 특별히 손해보는 계층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관점에서는 어떤 계층도 특별히 이득을 보거나 특별히 손해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책평가에서는 형평성, 이 정책을 통해서 정책의 혜택이나 비용이 골고루 돌아갔는가,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런 게 정책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감사랑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책 평가, 이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과 사업 평가 혹은 이제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데, 이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책은 뭐고 사업 혹은 프로그램은 뭐냐는 차이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왜 팔럿이라고 쓰지 않고 프로그램이냐고 쓰냐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산제도가 프로그램 예산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사실은 프로그램이라 부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팔럿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내지 선택된 행동입니다. 즉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한 수단,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정책 수단, 이게 바로 이제 팔러시라는 개념입니다. 이 팔러시를 투입해서 이 팔러시를 선택하는 과정이 정책 분석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 팔러시가 나오는 결과를 평가해보는 게 정책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러시는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혹은 선택하는 수단, 정책 수단이 바로 이제 팔러시라는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그런 정책을 구성하는 하위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있기 때문에 정책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예산을 짤 때, 국가 예산을 짤 때 장관, 항 이런 걸로 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짜지 않고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식으로 짭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인데, 사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를 보시죠. 이거는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기획서가 뭐냐면은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부서 차원에서 짠 계획서인 거죠. 계획서인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총 12개 분야로 있습니다. 국방, 교육, 복지, 환경 이런 식으로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인 거죠. 근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다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문화 부분, 체육 부분, 관광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부문으로 내려와서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프로그램은 종교 문화 지원, 그 다음에 콘텐츠 산업 육성, 이런 이제 프로그램명이 있는 거죠. 근데 종교 문화 지원이 이 프로그램 단위에서 이 종교 문화를 지원한다는 이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단위 사업이 있냐면은 종교 문화 활동 및 보존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크니까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종교 문화 활동 지원, 전통 종교 문화유산 보존, 종교 문화 시설 건립, 범난 심의 위원회 운영, 이런 식의 세부 사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런 세부 사업에다가 붙는 거죠. 세부 사업마다 예산이 배정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 예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과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동일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나아가서 프로그램 예산제는 이 프로그램 예산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책 프로그램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 평가 대신 이제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데,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처음에 짤 때는 예산을 짠다는 건 사실은 정책을 선택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입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프로그램 예산제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부 사업별로 이제 예산이 이제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걸 굴려봅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정신 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하게 예산이 배정됐겠죠. 그럼 1년 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죠.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이미 이 세부 사업으로 돈을 투입하면은 이것의 결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건지를 이미 성과 지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 이 세부 사업 경우에는 문화다양성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정도. 그래서 그 성과 지표를 계산하는 산식이 옆에 있죠. 그리고 이 산식을 통해서 2000년도 목표치가 77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해 놨죠. 그죠? 그리고 인문정신 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에 대한 성과 지표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것을 1년 후에 어떻게 정책 평가냐면, 평가하기 위한 성과 지표는 인생 나눔 교실 운영 횟수로 그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 목표치는 3,600회로 되어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 예산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했듯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까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세부 사업 단위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예산을 배정했다는 거는 정책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1년 단위 예산이니까 예산을 1년 동안 굴린 다음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시 말해서 정책이 제대로 예산을 통해서 정책 결과가, 원하는 정책 결과가 나왔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평가해 볼 때 이미 계획서 상에서 이미 이 정책, 이 프로그램은, 이 세부 사업은 어떤 식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과 지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책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책 평가가 이렇게 굉장히 예산 과정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2008년도 프로그램 예산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일종의 또 다른 말로는 성과 관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정책 평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운영 과정, 예산 운영 과정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런 식으로 결부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평가는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언제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정책 과정 중에서 어떤 시점에서 평가냐에 따라서 사전 평가, 중간 평가, 혹은 산출 평가, 영향 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정책 결정 이전 단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정책 분석과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전평가는 정책 결정 이전에 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4주차까지 배웠던 정책 분석과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중간 평가는 그야말로 이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간에 평가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 정책 집행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는 거죠. 집행 평가라고도 하는 거죠. 종료 평가는 이제 정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건 다시 사후 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종료 평가는 다시 정책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아까 했듯이 아웃풋이 목표한 대로 나왔는지를 보는 게 산출 평가입니다. 아웃풋 평가죠. 그리고 산출이 잘 나왔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아웃컴, 궁극적인 어떤 정책 결과랑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대학을 우수한 성적 졸업했지만 취업 못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영향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출이 목표한 대로 나왔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가 원하는 목표한 대로 나왔는지, 이런 게 이제 산출평가, 영향평가. 이건 공적으로는, 정책 집행이 끝난 이후 했다고 해서 종료평가라기도 하고, 혹은 사후평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 사전평가에 대해서는 정책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거는 정책 집행이 끝난 이후에 하게 되는 사후평가 혹은 종료평가, 즉 주로 이제 산출평가랑 영향평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는 정책평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될 텐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1교시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정책평가가 활성화됐느냐? 그것은 사실은 1980년도 때 신공공관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신공공관리는 이제 정부 행정, 공공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건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정부의 어떤 업무도 결과 위주로 평가하자라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특히 감사 같은 게 그랬는데 투입을 중심으로 정부 평가를 했어요. 즉 원래 우리가 목표한 만큼 투입을 했느냐, 즉 예산을 배정했느냐, 인력을 배정했느냐, 이걸 갖고 정책을 평가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집행 과정은 잘 돌아가고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투입만 하면은, 정부 관료제 투입만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어떤 투입을 위주로 정부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투입이 잘 되더라도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집행이 잘 됐더라도 이 투입된 정책 수단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러분들 대학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대학을 졸업했는가, 졸업자가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취업을 했는가, 이런 게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데 4년 동안 꼬박꼬박 등록금을 냈는가, 이걸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1980년대 이후로 신공공관리라는 게 등장하면서 결과 위주의 정책평가라는 생각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평가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산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과였죠. 그리고 책무성, 즉 정부의 활동이 국민들의 요구하는 어떤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이런 책무성의 요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될 실험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이러면서 결과 중심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게 대세를 이루면서 정책 평가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0년 이후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아이디어가 대세를 차지합니다. 증거 기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념적인 것 말고, 이념적으로 규범적으로 옳고 그르냐가 말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해서 지금 기본소득 같은 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 기본소득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규범적인 성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현금으로 주고 개인에게 주고 노동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준다는 이 5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무조건성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노동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이 조건인데 이게 근대 노동윤리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규범적 논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규범적 논리는 잠깐 접고 우리의 근대윤리랑 맞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이 만약에 어떤 효과가 있다면은 즉 그 사람들로 하여금 취업 의욕을 더 북돋아 준다든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적극적인 어떤 성취 동기를 더 북돋아 준다든지 혹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의 부담을 덜어줘서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범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증거 기반 정책은 바로 이런 굉장히 좀 실용적인 생각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등소평식의 흥묘백묘론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등소평의 흥묘백묘론은 뭡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인 것은 경제 발전에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게 1970년대의 등소평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기반 정책도 그런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판단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효과는 뭐냐? 효과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00년도 후반에 등장했던 증거 기반 정책의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동의를 얻으면서 정책 평가, 즉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해보는 정책 평가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평가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평가의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평가의 목표는 한마디로 정책 평가를 왜 하냐는 건데 첫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인 거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욕구 문제 이슈, 이른바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목적을 설정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산출물이 나오고 그 산출물에 따라서 영향이 단기 영향도 있고 중기 영향이 있고 장기 영향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효과성은 뭐냐면 이 목적과 영향 간의 관계인 거죠. 이 영향이 당초에 목적한 바를 실현했는지 여부가 효과성인 거죠. 그죠? 이걸 달성했는가? 두 번째, 능률성이죠. 즉 투입한 것과 영향 간의 관계죠. 즉 이 효과를 영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투입량이 그러니까 성과 대비, 즉 영향 대비 투입 그 비용이 적절했는가? 이 능률성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이죠. 영향은 피해 집단과 수익 집단이 생기는데 그것이 공평하게 배분됐는지 이 형평성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적절성 개념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한 정책 목표가 과연 적절했는가?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용성과 지속 가능성은 이 정책,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 나온 결과가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5가지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효과성 개념이거든요. 효과성은 결국은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인데 영향과 목표의 관계죠. 목적의 관계죠. 이런 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로는 정책 평가에서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목표 달성 여부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정책 목표라는 두 번째 목표는 관리의 목표도 있습니다. 관리 역량. 관리 역량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면은 목표한 산출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집행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집행론에서도 봤지만은 집행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난맥상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중요한 거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책 집행 과정을 잘 관리하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 집행론의 중요한 어떤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관료 체제를 잘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감론을박 끝에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어떻게 집행됩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각각 그것들을 나눠주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혹은 여러 가지 신청을 받거나 방식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은행 가서 찾도록 하거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소외계층들, 독거노인들은 사실은 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정책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 문제 때문에 원하는 정책 산출 혹은 정책 결과를 갖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효과가 없었다면은 이게 인과관계 문제였는지 이 재난지원금이 내순지적이라는 목표를 하기에는 인과관계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인과관계도 있었고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즉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관리 역량, 행정부 공공조직의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성과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의 매뉴얼, 2009년도, 2011년도 매뉴얼이 있는데 계획, 집행, 산출, 그리고 계획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집행에서는 집행의 효율성, 그 다음에 산출에서는 성과 목표 달성도 이런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항목별로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평가를 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주로 관리상의 항목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관점에서는 정책평가는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책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해보고 그 정책의 결과를 경험해보는 겁니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학습의 바탕으로 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비교적 제철을 비교적으로 잘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잘한 거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긴 있지만은 개인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움직였고 누구를 만났고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사생활 드러나는 게 더 무서워서 집에 처박혀 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동선을 추적해서 공개하는 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2015년도 메르스 경험입니다. 메르스 때는 중동 말고 한국의 사망자가 38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가장 많았습니다. 중동에 낙타도 살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해본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는지를 평가해보고 일종의 정책 학습을 한 거죠. 그 정책 학습을 결과로서 이번에 전염병 차단에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과도한 공포와 어떤 사회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정책평가는 이런 관점에서 정책 학습을 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정책 효과를 높이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세월호와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년 전에 특위가 구성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내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과거 대형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한다는 그 목표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규제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해 보면서 정책평가 관점에서 다시 원인 규명을 해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정책평가라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책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학습을 통해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상 지금까지 정책평가가 뭔지, 가설 검증의 관점에서 정책평가는 뭔지, 그리고 정책평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 예산제를 통해서 정책평가가 예산 과정이 붙어 있다,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정책평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정책평가를 하게 된 배경은 뭐고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정책평가라는 기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적절성, 유용성, 이런 것,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정책평가의 기준인데, 각각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각각의 쟁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